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정주 및 도시 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2 우리나라의 정주 및 도시 체계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정주 및 도시 체계의 형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 과정과 체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들 정주라고 하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 요즘에 우리가 이런 단어에 대해서, 어휘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한자 교육이나 이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글들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들 좀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인터넷에서 줄임말 같은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좀 부족한데요. 신문이라든가 뉴스 또는 시사 프로,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독서가 제일 좋겠죠. 그런 것들 좀 하면서 우리들의 어휘를 좀 풍부하게 넓히도록 합시다. 정주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주예요. 여기서 이제 정주 공간이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앞에서 배웠던 촌락이 있겠죠. 그리고 도시도 있겠죠. 바로 정주 공간은 촌락과 도시를 뜻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정주 체계란 무엇인가? 자, 정주 체계에서 먼저 한번 우리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주 공간이 공간상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분포 체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정주 공간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도시와 촌락입니다. 도시와 촌락이 공간상에서, 어디에서, 공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또는 경상북도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와 촌락이 우리나라에서 규칙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규칙성을. 그리고 그 규칙성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물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사람이 이동하기도 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분포하는 규칙성,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촌락과 도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촌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지역으로 뭔가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기 위해서 많이 오죠. 그것은 도시 입장에서는 촌락 지역에다 뭔가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규칙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규칙성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서울이 있다면 서울은 가장 큰 도시로서 전국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규칙성으로 본다면 어떤 시들이 놓이게 되겠습니까? 네, 광역시급들이 놓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광역시급들 우리 총 몇 개 있나요?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광역시 밑으로도 또 어떤가요? 여러 개의 또 지역 중심 도시들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분포 체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도시만을 따로 뽑게 되면은 도시 체계가 되는 겁니다. 자, 호남 지방의 정주 체계라고 해서 스님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서는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전라도 지역들에 대한 지명들을 많이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국에 있는 지명들 그리고 그 위치들을 좀 이렇게 알아두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우리 전주가 굉장히 큰 도시고요, 핵심 지역입니다. 이 전주에 과거에 도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국립대학인 전북대도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이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하위 도시가 바로 김제, 정읍, 남원 같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김제로 본다면 또 김제 주변에 또 소지역인 구암, 하정, 만경, 신태인, 죽산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또 이 죽산은 또 그 지역 주변에 또 이런 옥성이라든가 기타 지역들의 또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듯 어떤 단계를 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상호작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주 체계라고 합니다. 자, 이걸 위성 사진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위치가 여기 있고요. 김제시, 그 외에도 익산시도 있고요. 저기 보면은 군산시도 있지요. 어, 자, 남원과 정읍은 이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작용을 맺고 관계를 맺는 건데요. 실제로 전라도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가장 큰 도시는 어디죠? 그렇죠. 바로 광주광역시가 되겠죠. 자, 이 광주광역시는 전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본다면 우리한테는 대구가 되겠고요. 대구 밑에 바로 구미 같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구미 밑에 선산, 산동, 뭐 그다음에 구미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군위, 칠곡 이런 게 그 밑에 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내용 속에서 이제 도시와 촌락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는요, 여러분들 우리 시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 시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대구 시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행정 및 금융 등이 모여 있는 중심지죠. 촌락의 이 재화, 어떤 물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촌락에 비해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나 아니면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안 가봤던 데를 다시 도시에 가보면은 새로운 상점이 들어와 있고 또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뭐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리고 유동인구, 사람들이 많이 이동해서 다닙니다. 2, 3차 산업 비중이 높다. 우리 앞에서 도시에서도 했었고요. 다양한 기능이 모여 있으니까 주민들의 직업 구성도 어떻습니까? 다양하다는 거죠. 촌락은요, 그에 비해서 주로 식량 생산이나 전통문화 보존, 도시민들에게 휴식이나 여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고 직업 구성이 단순하다라는 그런 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와 촌락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최근에 와서 교통과 통신이 워낙 발달을 해요. 촌락에 살면서도 내 생활권은 모두 다 도시에 두고 있는 거죠. 집만 촌락이에요. 직장도 도시, 쇼핑도 도시, 학교도 도시, 다 이렇게 되는 아주 도시와 촌락이 긴밀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행정구역이 다른 불편함이라든가 서로 간의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요.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냐면 바로 도시와 농촌이 합쳐지는 도농통합시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대표적인 도농통합시가 바로 우리 구미시인데요. 구미시는 1995년에 도농복합형 구미시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 1994년까지는요. 구미시와 선산군이 별개였어요. 그래서 선산군은 이렇게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인구는 약 6만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구미시는 요 아랫지역에 바로 요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22만 명이라고 하는 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서로 이제 보면 선산군은 구미시에 가서 재화와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있었고요. 구미시는 이 선산군에 재화와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 같은 생활권이었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있느니 우리 합치자 하게 된 거죠. 합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되면서 행정 업무가 간소화되고요. 도농 간의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선산 지역의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되겠죠. 선산군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명 정도의 인구에서 농업에 주로 종사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이 선산군 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적었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선산군에 해보고 싶어도 도서관을 짓거나 마을길을 포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도 어려웠던 점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구미시는 돈이 되게 많습니다. 공장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예산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런데 이제 너무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과밀해진 문제점들이 있죠. 새로운 어떤 집을 짓거나 또는 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를 짓거나 하는 것들.
자, 그래서 도시의 어떤 과밀 문제를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구미시가 선상군에게 지원해줘서 이 선상군에 도서관이 지어진다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길이 포장되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도 과소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농 통합시 지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중심지로서의 도시입니다. 자, 이 중심지는 이 핵심 지역인 이 중심지와 그것의 영향을 받는 배후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심지가 있고요. 그 중심지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 중심지로부터 영향을 받는 배후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후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중심지역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기능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자, 이 중심지는 학교라고도 볼 수 있고요. 상점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좀 크게 본다면 하나의 도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지역의 어떤 중심지, 소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면소재지, 읍소재지 뭐 이런 거죠. 자, 배후지는 이 중심지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자, 또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중심지에 영향이 미치는 이 범위를 바로 배후지라고 하고요. 이 중심지와 배후지는 붙어 있는 거죠. 서로 연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배를 탄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중심지의 계층. 자, 이런 중심지에도 계층이 있는데 큰 중심지일수록 배후지가 매우 넓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대적인 거여서 고차나 저차 이렇게, 또 여기 사이에다 뭘 만들 수도 있나요? 중차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고차는요, 비교적 넓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어와 서비스를 멀리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도시로 본다면 광역시나 특별시, 상점으로 본다면 백화점, 자, 우리 병원으로 본다면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되겠죠. 저차 중심지는 좁은 범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상대적으로 본다면 광역시라면 여기 일반시라든지 읍소재지,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저기 편의점, 대학병원이라고 한다면 의원,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만약 서울이 고차라고 한다면요, 대구는 당연히 저차가 될 거예요. 근데 대구를 고차로 우리가 놓고 시작하게 되면은 저차가 바로 구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구미를 고차로 놓고 시작하게 된다면 바로 저차는 상주, 뭐 김천 이런 곳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중심지 간의 관계를 이론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학자인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리스탈러가 독일을 우리 연구해서 중심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중심지가 있고 이 중심지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 지역들이 다 뭐라고요? 바로 배후지가 됩니다. 자, 이 중심지와 배후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역이 한 개가 아니죠. 여러 개의 중심지가 서로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겹치는 부분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반씩 나눠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눠 가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정육각형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심지, 이 정육각형을 가지는 이 중심지와 배후지 간에서도 큰 중심지가 있고 작은 중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이 큰 중심지가 작은 중심지들을 데리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밝힌 게 바로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대도시가 우리가 영향을 주는 배후지 범위는 굉장히 넓겠죠.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중도시를 여러 개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세 개를 포함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바로 중도시의 범위인데, 중도시의 범위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자, 중도시의 범위, 그래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중도시의 범위잖아요. 이거 다 중도시의 범위. 요걸 다 합치면은 요 세 개가 합쳐야 요 하나가 되고, 요 세 개 합쳐야 요 하나 되니까 총 세 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소도시의 범위는 바로 여기인데요. 중도시는 또 소도시를 몇 개 가지고 있나요? 또 세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3의 제곱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대도시가 중도시, 소도시를 다 포함하고 있다, 포섭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 그것을 표로 한번 봤는데 관계를 한번 봅시다.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저차는 편의점이라고 놓고 우리 생각해 보고요. 고차는 백화점이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자, 우선 편의점은 최소 요구치. 이 편의점이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인구나 최소한의 판매액이 있겠죠. 최소한의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거 바로 최소 요구치라고 하고요. 편의점은 백화점에 비해서 작죠. 백화점은 도대체 한 얼마 정도 사람이 인구가 있어야 백화점 하나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하루에 또는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 백화점이 유지가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네. 제왕의 도달 범위는 이 편의점의 기능, 편의점의 그 물건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팔리느냐는 거예요. 백화점의 물건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팔리냐. 당연히 백화점이 엄청 먼 지역까지 팔리겠죠. 편의점은 우리가 뭐 버스 타고 막 기차 타고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좁습니다. 중심지의 기능, 자, 편의점은 파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백화점은 굉장히 많은 물건을 팔고 있죠. 자, 편의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의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중심지 간의 거리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심지 간의 거리. 여러분들 편의점들은 정말 가까이 있죠. 자, 백화점들도 얼핏 보면 시내에다 몰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론상으로 본다면 만약 대구광역시에 9개의 백화점이 있다. 그러면 이 대구광역시에 9개의 백화점이 퍼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심지 간의 거리는 매우 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사례는 또 여기 소도시, 대도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의원 뭐라고도 할 수 있나요? 의원, 그 다음에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자료 3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기서 이제 대구광역시가 바로 뭐가 됩니까? 고차가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세 개를 살펴보니까 구미시가 뭐가 되겠어요? 중차 중심지가 됩니다. 상주시가 바로 저차 중심지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고차 중심지인 대구는 약 246만 명, 25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배우지를 가질까요? 경북 전체는 이제 가지겠죠. 자, 그래서 거기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대구에는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구미시는 좀 작지만 또 상주시에 비하면 더 크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고차, 중차, 저차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 활동에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표의 정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이렇게 보시고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요. 2번 자료 2번 자료 3번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을 비교해 보자. 자, 우리 세 지역 모두 한번 봤을 때 대구가 고차, 구미가 중차, 상주가 저차였는데요. 대구광역시가 교육이라든가 금융, 보험 또는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업체 수가 많았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저차인 상주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사업체 수도 매우 적고요. 세 번째, 도시 체계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나라 도시 체계의 특성 보시면요.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를 띈 도시 간의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계층 질서를 바로 도시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 체계는 인구에 비례하고 보통 인구가 많은 도시가 고차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도시 간의 교통량을 보면은 어느 도시가 큰 도시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망 또는 인터넷에 오고 가는 정보의 양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이 지역 정말 큰 도시구나. 이 지역은 좀 작은 도시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또 도시 체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종주도시화입니다. 자, 종주도시화는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 되면 그걸 종주도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1위 도시가 서울인데요. 978만 명이에요. 부산이 약 344만 명입니다. 그래서 1위 도시가 2위 도시보다 무려 2.83배가 많죠. 종주도시화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불균형하게 도시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인천, 대구, 대전 순으로 가고요. 인구수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 울산식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세종특별자치시는 31만 명밖에 안 됐는데요. 여기는 특히
행정 기능으로 보자면 이 세종특별자치시는 절대로 꿀리는 도시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정부청사가 바로 이곳으로 이전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부청사 안에서도 대통령 다음인 국무총리실이 바로 이 세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인구는 적지만 기능으로 보자면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바로 이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인데요. 우리나라 도시 발달은 시기에 따라서 좀 차별적인 성장을 보입니다. 자, 근대 이전에는 정치, 행정 중심지에 그냥 도시가 성장을 했는데요. 어떤 왕이 나 여기서 살자, 여기가 수도다 이러면 거기가 바로 되는 거죠. 삼국시대 때는 수도와 지방행정 중심지에 성곽을 만들고 이렇게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고구려의 국내성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최근에 영화도 있었던 망작 중에 하나인 안시성 뭐 이런 거 되겠죠. 통일신라 시대 때는요 구주오소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 지방이 중심 도시를 성장시켰고요. 자,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수도인 개경과 평양, 한양, 경주 같은 곳이 굉장히 발달했었고, 조선 시대에는 우리나라 한양이 바로 지금의 서울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팔도를 중심지로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들어오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요. 항만과 내륙에 철도가 놓여져 있는 지역들이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신의주라든가 대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만에서는 인천이라든지요. 그리고 우리 군산, 목포 같은 지역들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요. 일제강점기 후기에서는 병참기지와 우리가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또는 중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를 이 병기 창고 기지로 이제 사용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흥남이라든가 청진, 원산 같은 지역이 성장합니다. 자, 근데 요까지는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광복 이후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도시적인 모습이 바로 이 광복 이후에 거의 다 형성이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광복 이후에는요 귀국한 동포들이 그다음에 6.25에 따라서 이제 월남한 주민들이 일부 대도시에 특히 서울이라든지요 이런 대도시에 그다음에 6.25 때 보게 되면 부산으로 많이 피난을 갔죠, 그렇죠? 부산 같은 곳에 엄청 몰리게 되면서 이 도시의 인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능력이 없죠. 집이 없죠. 그러니까 판잣집 같은 것들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을 통해서 자, 이거와 함께 도시화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속한 공업화와 급속한 도시화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촌 향도로 인해서 농촌 지역의 인구는 매우 감소하게 되고 도시 지역의 인구는 엄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대도시, 서울, 우리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이런 지역들 엄청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남동임의 공업 지역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바로 이 포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수 광양이 있는 지점까지 여기 전체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성장한 광역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울산이 되겠습니다. 울산. 그리고 포항, 광양, 여수, 창원, 마산 뭐 이런 지역들 성장하게 됩니다. 1980년에서 90년대 이후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요. 대도시 성장은 그렇게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도시로 갈 사람들은 거의 다 갔거든요. 이촌향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자, 그게 바로 교외화인데요. 특히 심한 지역이 서울이죠. 서울의 이제 높은 집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주변에 위성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8, 90년대 이후의 도시 성장은 바로 이 위성도시가 이끄는 거죠. 현재도 이제 이런 인구를 이제 보면 수도권이라든 남동임의 지역에 몰려있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혁신도시는 이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입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다. 1위부터 10위까지 인구를 가진 도시들을 한번 변화를 추적해 봤어요. 60년대 보게 되면 서울 역시나 1등인데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약 250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 100만 조금 넘어선 부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까지도, 특히 전주도요. 이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자, 마산 지역, 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고요. 역시나 목포 지역, 항구 지역으로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바로 밑에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원 지역, 이렇게도 성장을 했네요. 자, 그러다가 20년이 지나 80년대에 서게 되면요, 우리 없던 도시 중 하나인 이 울산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울산은 바로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죠. 자, 공업 도시의 성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더 놀라운 건요, 이겁니다. 서울이 이렇게 20년 동안 많은 인구, 거의 840만, 그쵸? 30만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요? 자, 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성남이 새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이제 위성도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고향이 등장하는데요. 전주는 사라지고 고향도 위성도시죠. 성남, 수원, 수원, 성남, 고향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위성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 대구, 특히 인천의 성장도 두드러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인천의 성장은 아마 서울 주변에 인구의 분산 이런 것들도 함께 영향을 주었겠죠. 자, 그 다음에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창원은요, 이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창원, 그 다음에 마산, 진해가 합쳐져서 바로 창원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특이한 점이 부산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산이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전에보다 오히려 인구, 아마 부산도 주변의 위성도시의 성장도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순위는, 이건 EBS에 있는 자료인데요. 왼쪽에 설명했던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 도시의 지도를 보게 되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런 곳이 이제 큰 도시였고요. 그 외에도 마산, 진주, 뭐 청주, 전주 이런 도시들 큰 도시였죠. 자, 그런데 2015년도에 가서 보게 되면 뭐 수도권은요, 이 도저히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인구의 폭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남동이의 공업지역 역시나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경부 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 도로 라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도 지역에는 역시나 광주를 중심으로 하고요. 우리 도시가 좀 희박한 지역들은 지형적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 마지막에 우리나라 도시 체계 발전 방향인데요. 균형 있는 도시 체계 조성을 위해서 나라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이제 혁신 도시의 건설이라든지요. 자, 혁신 도시라고 하면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제 이전시켜서 균형 발전을 도모한 거죠. 우리 주변에서는 김천에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추도시 생활권을 육성합니다. 지역 발전에, 그러니까 어떤 전국 단위의 발전 거점이 아니라요. 그 어떤 지역의 거점을 선정하고요. 그 중심 도시가 성장하면 주변 도시와 상호 연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라. 뭐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어떤 하나의 발전 방향의 모델로서 중추도시 생활권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둘 다 뭐예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도시 체계 대응도 필요한데요. 범세계적인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계 도시 체계 속에서 이제 서울의 위상이 어떤가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그리고 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도쿄, 오사카, 그다음에 뭐 베이징, 싱가포르 뭐 이런 지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혁신도시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혁신 도시에 특히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국영 기업들,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뭐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인구가 이렇게 유입되지는 못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뭐 신문 자료나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쵸? 특히 우리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그쵸? 자, 탐구 활동입니다. 우리나라 도시 발달 및 도시체계 특성에 대한 탐구 활동인데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은 바로 대도시 중심의 성장과 그 다음에 공업 도시의 성장이 있겠죠. 자, 그리고 함께 이제 대도시의 과밀화로 인해서 교회화가 있게 되겠고, 그 교회화로 인한 무엇의 성장입니까? 위성 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스 운행 횟수로 이제 도시 계층 체계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버스 운행 횟수를 보인다면 역시나 서울 되겠죠? 자, 대구도 아주 큽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부산은 좀 작아요. 그쵸? 아마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 좀 거리가 장거리다 보니까 버스가 아닌 철도를 이용한 아마 그런 운행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도시 체계로서 가장 상위이고 그 다음에 부산, 대구, 대전 그 외에도 그 지역의 이제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이런 버스 노선, 이 버스 운행 횟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중요하겠죠. 이제 세계 도시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서 탑3라고 한다면 뉴욕이 되겠고요. 도쿄, 런던인데요. 그중에 탑 1이라고 한다면 뉴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요 세계 도시로 본다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상파울루,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베이징과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프랑크푸르트, 독일, 그 다음에 우리가 브뤼셀, 벨기에, 그 다음에 파리, 뭐 이런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은 어디 있나요? 하위 세계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본다면 오사카와 같은 급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자, 이 서울을 적어도 주요 세계 도시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자, 문제입니다. 자, 표는 AC 도시의 의료기관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우리 가나는 의원 아니면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 이 병원은 의원이겠죠. 자, 그리고 숫자가 적은 가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합병원을 57개나 가지고 있는 A가 가장 고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 10개가 있는 여기 B가 중차가 되겠고 한 개밖에 없는 C가 저차가 되겠죠. 자, 1번입니다. A, B 한번 볼게요. 누가 더 인구가 많아요? A가 훨씬 더 많겠죠? 틀렸고요. B는 C보다 중심 기능이 다양할 것이다. 우리 B 도시가 더 큰 도시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배우지는 누가 가장 넓습니까? A가 가장 넓고 C가 가장 좁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A, B, C. 자, 했고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가나 했습니다. 그쵸? 4번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 모습인데 급속한 도시화로 불균형했다는 거 맞고요. 수도권과 남동임의 성장하는 거 맞고요. 최근에 와서 교회화에 따른 미성도시 맞아요. 하지만 정의 말하고 있는 농업 기반이 강한 도시가 발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자, 우리나라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도시들 75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75년도에도 우리나라 종주 도시가 있었죠. 왜? 부산이 7.1%인데 전체에서 서울은 20% 가깝잖아요. 거의 약 3배죠. 종주 도시가 있었습니다. 틀렸죠? 서울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 우리 75년도에는 19.9, 2015년도에는 19.4. 비중이 어디가 더 높아요? 75년도가 더 높죠. 틀렸습니다. 자, 10대 도시 중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는 2015년이 1975년보다 많다. 자, 2015년 수도권 고양,
수원, 인천, 서울 4개가 되겠네요. 그쵸? 자, 우리 75년은 볼게요. 서울, 인천, 성남. 자, 3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디귿은 맞고요. 10대 도시 중 영남권에 위치한 도시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이 1975년보다 높다. 그럼 영남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영남권 울산, 마산, 대구, 부산. 요게 영남권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걸 합쳐야 되죠. 7.1, 3.8, 그리고 1.1, 0.7 이렇게 해서 요 합친 값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2.7%가 되겠죠. 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창원, 울산, 대구, 부산이 되죠. 숫자는 4개가 같네요. 그쵸? 자, 6.8, 4.8, 울산이 2.3, 창원이 2.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16% 정도 되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2015년이 1975년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죠. 그래서 리을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까지 한번 차근히 풀어봤습니다.